매년 170만 원씩 통장에 꽂히던 공짜 돈. 세금도 없고 실업률도 거의 제로. 지상낙원처럼 보였던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마카오입니다. 세계 도박 매출 1위, 1인당 소득 8만 달러. 20년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던 이 도시에 지금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시진핑도 함부로 못 건드린다던 도박의 성역. 그런데 2024년 중국은 마카오의 도박왕을 18년형에 처하고 돈줄을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경기가 아닙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배신입니다. 마카오는 왜 버림받았는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숫자는 마카오의 추락을 말하지만 진짜 균열은 훨씬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마카오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 도시가 어떤 곳인지 알아야 합니다. 마카오는 중국 남부 해안에 위치한 작은 반도입니다. 면적은 서울 종로구보다 약간 큰 정도에 불과합니다. 인구는 약 68만 명. 이 작은 땅덩어리가 한때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이 도는 도시였습니다. 마카오의 역사는 좀 독특합니다. 1557년부터 포르투갈의 식민지였습니다. 무려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유럽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1999년 중국에 반환되었습니다. 홍콩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간 지 2년 뒤의 일이었습니다. 반환 직후 마카오는 눈에 띄지 않는 조용한 도시였습니다. 카지노가 있긴 했지만 규모는 작았고 국제적 명성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 모든 것이 바뀝니다. 중국 정부가 마카오의 카지노 산업을 개방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스탠리 호라는 한 사업가가 독점하던 시장이었는데 이제 외국 자본도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라스베이거스 샌즈, 윈 리조트, MGM 같은 거대 카지노 기업들이 마카오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들은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해 초대형 카지노 리조트를 지었습니다. 베네시안 마카오, 시티 오브 드림스, 갤럭시 마카오 같은 화려한 건물들이 하늘을 찌르듯 솟아올랐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006년 마카오의 카지노 매출이 라스베이거스를 추월했습니다. 개방한 지 불과 4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이후 격차는 점점 벌어졌습니다. 세계 도박 시장의 절반 이상이 이 작은 반도에서 돌아갔습니다. 마카오 시민들의 삶도 확 달라졌습니다. 정부는 카지노에서 걷어들인 세금으로 시민들에게 매년 현금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영구 거주자 1인당 1만 파타카, 한국 돈으로 약 170만 원 정도입니다. 공짜로 통장에 꽂히는 돈입니다. 세금은 사실상 없고 의료비와 교육비도 대부분 정부가 부담했습니다. 실업률은 2% 미만으로 완전 고용에 가까웠습니다. 그야말로 지상낙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번영에는 대가가 있었습니다. 마카오 시민들이 치른 대가는 바로 침묵이었습니다. 정치적 자유를 포기한 대가로 경제적 풍요를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래의 진짜 의미는 훨씬 나중에야 드러나게 됩니다. 마카오가 왜 이렇게 조용한 도시가 되었는지 이해하려면 196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홍콩과 마카오는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둘 다 중국 남부 해안에 있고 둘 다 유럽 식민지였으며 둘 다 1990년대 말에 중국에 반환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도시는 격렬하게 저항했고 다른 도시는 고분고분 순응했습니다. 2019년을 기억하시나요? 홍콩에서는 수백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중국 본토로의 범죄인 인도법에 반대하는 시위였습니다. 범죄인 인도법이란 홍콩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중국 본토로 넘길 수 있게 하는 법입니다. 홍콩 시민들은 이 법이 통과되면 중국 정부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마음대로 잡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했고 최루탄과 화염병이 오갔습니다. 전 세계가 홍콩을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60km 떨어진 마카오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법안이 마카오에도 적용될 수 있었는데 시위는커녕 항의 성명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답은 1966년에 있습니다.
그해 마카오에서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역사에서는 이를 123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12월 3일에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사소했습니다. 한 학교 건물 증축 문제로 주민들과 포르투갈 당국이 충돌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불씨가 대규모 폭동으로 번졌습니다. 중국계 주민들이 거리로 나왔고 포르투갈 경찰이 발포했습니다. 사망자가 발생했고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당시 중국 본토에서는 문화대혁명이 한창이었습니다. 마오쩌둥 주석이 주도한 대규모 정치 운동으로 기존 질서를 뒤엎고 공산주의 이념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이 열기가 마카오에도 전해졌습니다. 시위대는 점점 과격해졌고 포르투갈 총독부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결국 포르투갈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총독이 직접 사과문을 낭독하고 시위 주동자들에 대한 처벌을 철회했습니다. 중국 본토에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중재에 나섰고 포르투갈은 사실상 통치권의 상당 부분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사건은 마카오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힘은 강력하고 그 힘에 기대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항하면 피를 흘리지만 순응하면 보상을 받습니다. 반면 홍콩은 달랐습니다. 영국은 포르투갈과 달리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영국은 홍콩의 의회 제도와 법치주의를 심었습니다. 법치주의란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권력자도 법을 어기면 처벌받는다는 원칙입니다. 언론의 자유도 보장되었습니다. 홍콩 시민들은 이 시스템 속에서 목소리를 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마카오는 그런 경험이 없었습니다. 납작 엎드리면 떡이 나온다. 이것이 마카오가 터득한 생존 법칙이었습니다. 그리고 1999년 중국 반환 이후 이 전략은 대성공을 거두는 듯 보였습니다. 1999년 12월 20일 마카오가 중국에 반환되었습니다. 포르투갈 국기가 내려가고 중국 오성홍기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마카오 시민들 사이에서 홍콩 같은 불안감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대감이 감돌았습니다. 중국 정부는 마카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도박 독점권이었습니다. 중국 본토에서 도박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적발되면 최대 3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 운영자는 10년 이상의 중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4억 인구의 거대한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카지노 도박을 할 수 있는 곳은 오직 마카오일 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특권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부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들은 돈을 쓰고 싶었고 도박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갈 곳이 마카오밖에 없었습니다. 독점 시장이 열린 것입니다. 2002년 카지노 산업 개방 이후 외국 자본이 물밀듯이 들어왔습니다. 미국, 호주, 홍콩의 카지노 기업들이 앞다투어 마카오에 진출했습니다. 이들이 가져온 것은 단순히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카지노 운영 노하우, 화려한 엔터테인먼트, 럭셔리 호텔 경험까지 함께 들어왔습니다. 마카오는 순식간에 변모했습니다. 낡은 포르투갈풍 건물들 사이로 거대한 카지노 리조트들이 들어섰습니다. 베네시안 마카오는 세계에서 가장 큰 카지노 건물이 되었습니다. 축구장 수십 개를 합친 크기에 수천 개의 슬롯머신과 테이블이 들어찼습니다. 돈이 쏟아졌습니다. 2013년 마카오 카지노 매출은 45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작은 반도 하나가 세계 도박 산업의 왕좌를 차지한 것입니다. 라스베이거스는 더 이상 마카오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마카오 정부의 금고도 넘쳐났습니다. 카지노 세금만으로 정부 재정의 80% 이상이 충당되었습니다. 정부는 이 돈으로 시민들에게 아낌없이 퍼줬습니다. 현금 지급, 무상 의료, 무상 교육. 마카오 시민이라는 것 자체가 복권에 당첨된 것과 같았습니다. 1인당 GDP는 8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미국, 일본, 한국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번영에는 보이지 않는 가격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마카오는 정치적으로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홍콩에서 민주화 시위가 벌어질 때 마카오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언론은 정부 비판을 자제했고 시민사회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 마카오는 모범생이었습니다. 말 잘 듣고 문제 일으키지 않고 홍콩과 대비되는 좋은 사례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 대가로 마카오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얻었습니다. 충성심에 대한 보상금. 20년간의 밀월 관계는 그렇게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훨씬 어두운 그림자가 보입니다. 마카오 카지노의 진짜 돈은 일반 관광객에게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VIP 룸이었습니다. 마카오 카지노에는 일반인이 들어갈 수 없는 특별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VIP 룸, 혹은 정킷 룸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한 판에 수억 원이 오갔습니다. 중국 본토의 부자들, 사업가들, 그리고 관료들이 이곳의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정킷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VIP 손님을 유치하고 관리하는 중개업자입니다. 이들은 중국 본토에서 큰 손들을 모아 마카오로 데려왔습니다. 호텔, 항공, 식사, 여흥까지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돈을 옮겨주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은 외환 통제가 굉장히 엄격합니다. 개인이 해외로 가져갈 수 있는 돈은 연간 5만 달러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VIP 룸을 통하면 이 제한을 우회할 수 있었습니다. 정킷 업자들은 본토에서 위안화를 받고 마카오에서 홍콩 달러나 칩으로 바꿔주었습니다. 도박을 하든 안 하든 돈은 중국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이것이 마카오가 성역이 된 진짜 이유입니다. 마카오는 단순한 도박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중국 자본이 해외로 나가는 통로였습니다. 부패한 관료가 뇌물을 세탁하는 곳, 사업가가 자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곳, 부자들이 정부의 눈을 피해 재산을 숨기는 곳이었습니다. 전성기 마카오 카지노 매출의 70%가 VIP 룸에서 나왔습니다. 일반 관광객이 슬롯 머신에 동전을 넣는 것으로는 이런 매출이 나올 수 없습니다. 진짜 돈은 어두운 뒷방에서 돌았습니다. 중국 정부도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았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마카오의 번영은 일국양제의 성공 사례로 홍보할 수 있었습니다. 일국양제란 하나의 국가 안에 두 개의 체제가 공존한다는 뜻입니다. 중국 본토는 사회주의를, 홍콩과 마카오는 자본주의를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홍콩이 말썽을 부릴 때마다 중국은 마카오를 가리키며 말할 수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조용히 지내면 저렇게 잘 살 수 있습니다. 둘째, 중국 고위층 중에도 마카오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자신들의 뒷돈을 관리하는 창구를 스스로 막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셋째, 마카오에서 걷어들이는 세금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카지노 산업은 마카오 경제의 전부였고, 이 돈은 결국 중국 경제 시스템 안에서 돌았습니다. 그래서 마카오는 성역이 되었습니다. 중국 본토에서는 도박꾼을 감옥에 보내면서 마카오에서는 도박판을 벌이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모순처럼 보이지만 서로에게 필요한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필요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021년 마카오에 충격적인 뉴스가 날아들었습니다. 마카오 도박계의 황제로 불리던 엘빈 차우가 체포된 것입니다. 엘빈 차우는 선시티 그룹의 창업자였습니다. 선시티는 마카오 최대의 정킷 업체였습니다. VIP 고객을 유치하고 관리하는 이 업체는 마카오 카지노 산업의 핵심 동맥이었습니다. 엘빈 차우는 마카오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업가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불법 도박 운영과 범죄 조직 가담 혐의로 중국 당국에 체포되었습니다. 2023년 1심에서 18년형을 선고받았고 2024년 7월 마카오 종심법원, 쉽게 말해 마카오의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한때 마카오의 왕이었던 사람이 철창 신세가 된 것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불법 해외 원정 도박 단속 지시가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한 사업가의 몰락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마카오에 보내는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봐주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사면임에 성공한 것은 2022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부터 분위기는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시진핑 정부는 공동부유를 기치로 내걸었습니다. 공동부유란 함께 잘 살자는 뜻입니다. 소수가 부를 독점하는 것을 막고 빈부격차를 줄이겠다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 아래에서 마카오의 VIP 룸은 눈엣 가시가 되었습니다. 부자들이 돈을 해외로 빼돌리는 통로, 부패한 관료들이 뇌물을 세탁하는 장소. 공동부유를 외치는 정부 입장에서 이런 곳을 계속 허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엘빈 차우의 체포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정킷 산업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선시티가 문을 닫자 다른 정킷 업체들도 줄줄이 폐업했습니다. VIP 룸을 운영하던 사람들은 체포되거나 도주하거나 전업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도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2020년부터 중국은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제로 코로나란 확진자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극단적인 방역 정책입니다. 국경이 봉쇄되었고 마카오로 오는 관광객이 뚝 끊겼습니다. 화려했던 카지노들은 텅 비었습니다. 2019년 마카오를 방문한 중국인은 약 2,800만 명이었습니다. 2022년에는 이 숫자가 90% 이상 급감했습니다. 카지노 매출도 바닥을 쳤습니다. 전성기의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물론 코로나는 전 세계를 강타했고 어디나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마카오에는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마카오 회복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국경을 열고 관광산업 회복에 나설 때 중국은 여전히 마카오행 비자 발급에 까다롭게 굴었습니다. 중국 속담에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토끼를 잡고 나면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는 뜻입니다. 마카오가 바로 그 사냥개 신세가 된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마카오 카지노 면허 갱신 조건으로 새로운 요구사항을 내걸었습니다. 도박 의존도를 낮추고 산업을 다각화하라는 것이었습니다. 2022년 마카오 정부는 6개 카지노 사업자의 면허를 갱신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달라졌습니다. 각 사업자는 향후 10년간 비도박 부문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해야 했습니다. 지금 마카오에서는 카지노 예산보다 10배가 넘는 금액을 공연장, 전시관, 공원 같은 비카지노 분야에 투자해야 리조트 사업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이스 산업을 키우라는 주문이었습니다. 마이스란 기업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회를 뜻하는 영어 단어의 앞글자를 딴 것입니다. 쉽게 말해 비즈니스 관광입니다. 도박 말고 다른 것으로 먹고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중의학 산업, 금융 서비스, 하이테크 분야까지 육성하라는 요구가 쏟아졌습니다. 중의학이란 중국 전통의학을 말합니다. 20년 넘게 도박에만 올인했던 도시에 갑자기 산업 다각화를 강제한 것입니다. 숫자로 보면 변화가 확 드러납니다. 전성기에는 마카오 카지노 매출의 70%가 VIP에서 나왔습니다. 2019년에는 이 비중이 50%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는 20% 초반대로 급락했습니다. 2024년 마카오 카지노 매출은 약 2,268억 파타카, 한국 돈으로 약 39조 원입니다. 전년보다 24% 가까이 늘었고 회복세가 뚜렷하지만 이 수치는 2019년 전성기의 78% 수준에 불과합니다. VIP 매출이 사라진 자리를 일반 고객이 채우고 있지만 큰 손들이 쓰던 돈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VIP 고객 감소와 정킷 단속이 여전히 회복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합니다. 카지노 기업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정부 요구에 따르고 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면허를 잃으면 사업 자체가 끝나기 때문입니다. 라스베이거스 샌즈의 자회사 샌즈 차이나는 이미 비도박 분야 투자에 수십억 달러를 약속했습니다.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마카오의 유일한 무기였던 도박 독점권이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컨벤션 센터나 테마파크라면 싱가포르, 홍콩, 일본, 한국과 경쟁해야 합니다. 이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두바이는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관광, 금융, 물류 허브로 변신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두바이의 변신은 자발적인 선택이었고
수십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마카오는 강제적이고 급작스러운 변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마카오는 지금 정체성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도박의 도시라는 정체성을 버리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새로운 정체성은 아직 불분명합니다. 중국의 진짜 의도는 마카오 옆에 있는 작은 섬에서 드러납니다. 그 섬의 이름은 헝친입니다. 헝친은 마카오와 다리로 연결된 중국 본토의 섬입니다. 면적은 마카오의 3배가 넘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이곳은 어촌과 농지가 섞인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초고층 빌딩이 솟아오르고 최신식 인프라가 깔리고 있습니다. 2021년 중국 정부는 헝친 광동 마카오 심층 협력구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쉽게 말해 마카오와 헝친을 하나로 묶어 특별 경제구역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마카오의 제도적 장점과 본토의 넓은 땅, 인력을 결합하겠다는 것입니다. 들리기에는 좋습니다. 마카오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하겠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약 6,500개의 마카오 기업이 헝친에 진출했습니다. 그중 바이오테크, 의약, 헬스케어 분야 기업이 4,000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헝친에 거주하는 마카오 주민 수는 1만 6천 명을 넘어섰고 5천 명 이상의 마카오인이 허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마카오 관련 신규 개발 프로젝트의 30% 이상이 헝친 협력구 내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헝친에는 마카오에 없는 것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하이테크 산업단지, 바이오 연구소, 금융 서비스 센터, 대학 캠퍼스. 중국 정부가 마카오에 다각화하라고 요구한 바로 그 산업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들이 마카오가 아닌 헝친에 들어설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헝친은 중국 본토이기 때문입니다. 마카오는 독자적인 법률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본토법이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헝친은 중국 법이 적용되는 중국 땅입니다. 중국 정부의 계산은 이렇습니다. 마카오에 쓸모 있는 부분, 예를 들어 국제금융 네트워크, 포르투갈어권 국가와의 연결, 자유로운 외환 시스템 같은 것들은 헝친으로 가져옵니다. 동시에 마카오의 독립성은 서서히 희석시킵니다. 결국 마카오는 헝친의 부속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마카오 사람들에게 헝친 이주도 장려하고 있습니다. 헝친에서 일하는 마카오 주민에게는 세금 혜택을 줍니다. 마카오의 높은 집값에 지친 젊은이들에게 헝친의 저렴한 아파트를 제안합니다. 점점 더 많은 마카오 사람들이 헝친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카오의 어떤 의미일까요? 마카오는 점점 껍데기만 남을 수 있습니다. 인재는 헝친으로 가고 신산업도 헝친에서 성장하고 마카오에는 낡은 카지노 건물만 남습니다. 도박마저 쇠퇴하면 마카오는 존재 이유를 잃게 됩니다. 중국 정부는 이것을 협력이라고 부릅니다. 마카오와 헝친이 함께 발전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마카오의 자산을 헝친으로 이전하는 과정입니다. 병합이 아니라 흡수입니다. 그렇다면 마카오 사람들은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돌이켜보면 그들은 한 가지 거래를 했습니다. 정치적 자유를 포기하는 대가로 경제적 풍요를 얻는 거래였습니다. 20년간 이 거래는 좋은 거래처럼 보였습니다. 다른 어떤 곳보다 잘 살았고 걱정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래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풍요를 주는 쪽이 마음을 바꾸면 끝이라는 점입니다. 마카오 시민들에게는 협상력이 없었습니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치 시스템도 저항할 수 있는 시민사회도 키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홍콩은 달랐습니다. 홍콩 시민들은 피를 흘리며 싸웠습니다. 결과적으로 졌습니다. 국가보안법이 통과되었고 많은 민주화 인사들이 투옥되거나 망명했습니다. 하지만 홍콩 시민들은 저항이라도 했습니다. 세계가 홍콩을 주목했고 역사에 기록이 남았습니다. 마카오는 저항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쉽게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하든 항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국제사회의 관심도 없습니다. 조용히 쓰러져가는 중입니다. 물론
아직 마카오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카지노 산업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관광객도 다시 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 지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4년 마카오의 1인당 GDP는 약 7만 9천 달러로 전성기 수준에 근접하게 회복되었습니다. 마카오 시민들의 생활 수준은 여전히 세계 상위권입니다. 하지만 추세는 분명합니다. 예전 같은 황금기는 다시 오지 않을 것입니다. VIP 도박은 구조적으로 위축되었고 중국 정부는 마카오의 특수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헝친 개발이 진행될수록 마카오의 상대적 중요성은 떨어질 것입니다. 2025년부터는 현금 지급 조건도 까다로워져서 1년에 183일 이상 마카오에 거주해야 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카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자유와 빵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경제적 풍요를 위해 정치적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 현명한 거래인가? 그 풍요가 누군가의 선의에 의존할 때 그것을 진정한 안정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마카오는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다른 누군가가 마카오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 아래에서 조용히 진행되는 몰락. 마카오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아니면 화려했던 유령 도시로 남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바라본다면 마카오의 이야기는 남의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도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나라입니다. 경제적 이익을 위해 어디까지 양보할 수 있는가? 스스로의 목소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마카오가 보여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자유 없는 번영은 언제든 걷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유와 빵,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무엇을 고르시겠습니까? 마카오의 선택이 옳았을까요? 홍콩의 선택이 옳았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중국에 순응한 마카오와 정반대의 길을 선택한 도시, 싱가포르의 생존 전략을 다뤄보겠습니다. 작은 도시 국가가 어떻게 강대국 사이에서 자기 목소리를 지키면서도 번영을 이뤄냈는지 비교해보겠습니다. 세계 경제의 숨겨진 흐름과 지정학의 비밀을 매주 파헤치는 이 채널,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다음 영상이 여러분의 피드에 가장 먼저 뜹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